긍정적인 성격에 늘 밝고 쾌활했다는 민경 씨. 그런 그녀에게 반한 지훈 씨는 지난 1월 6일 첫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첫 데이트의 마무리로 민경 씨와 함께 부산 서면의 한 스크린 야구장을 찾았다는 지훈 씨. 그때 두 사람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와서 민경 씨에게 용건이 있었는지 상기된 채로 그녀를 불러내던 남자는 알고 보니 민경 씨와 얼마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 네가 야구하고 있다며 이래가지고 막 그 말은 즉 다 뒤져서 왔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데리고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니까 오늘 자기가 마무리할 게 남았다. 지훈 씨는 민경 씨를 찾아온 전 남자친구라는 존재가 썩 반갑지는 않았지만 못다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고 약 30분 뒤 용건이 끝난 남자가 돌아가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좀 멀리 가게 됐다, 사망하셨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1월 7일 새벽 2시경 지훈 씨와 웃으며 헤어진 민경 씨가 그날 자신의 집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는 겁니다. 민경 씨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부산 진구에 위치한 원룸 오피스텔 9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남자가 나오면서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아 불렀다. 불러갖고 그 사람이 신고했다고요? 저 그리고 119죠. 오피스텔 앞에 추락해 있는 민경 씨를 처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는 남자는 2시간 전 스크린 야구장으로 민경 씨를 찾아왔던 전 남자친구 김 씨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새벽 귀가한 민경 씨의 집에 김 씨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집에 가니까 아직 따뜻하더라고. 만지니까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 비자 받고 이제 그거 갈 거라고 그거만 손가락만 하려고 있었는데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2024년을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던 민경 씨.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전 남자친구 김 씨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민경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김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제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무렵 민경 씨의 일상을 감시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김 씨. 애가 영상통화 와가지고 집안을 다 비추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 비추고 화장실까지 다 비추라고 해서 비췄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밖에 현관문 열어가지고 복도도 비추라고 다른 사람 숨겨놓은 거 아니냐면서. 지속된 김 씨의 집착에 힘들어했다는 민경 씨는 지난해 12월 말 드디어 9개월간의 만남을 끝냈다고 주변인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렇게 민경 씨는 김 씨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헤어졌냐고. 12월 마지막 날 만나서 1월 1일 새벽까지 같이 놀았어요. 근데 그때 헤어진 상태였는데 계속 전화, 카톡, 영상통화 오는 거예요. 헤어짐 뒤에도 민경 씨를 향한 김 씨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민경 씨가 데이트 중이던 스크린 야구장으로 김 씨가 찾아온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저한테 카톡 내용 보여주면서 자기랑 만나기로 했었고 보세요 이러는데 카톡은 누가 봐도 일방적인 카톡 내용이었고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답장한. 민경 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김 씨가 또 찾아올까 걱정돼 사건 당일 새벽 민경 씨의 집 현관문 앞까지 그녀를 데려다줬다는 지훈 씨. 마지막으로 보셨던 위치가 여기서 배워. 네. 저기 보고. 안에 불빛이 있었는지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거. 네. 그날 새벽 스크린 야구장에서 나간 뒤 민경 씨 집 안에 미리 들어가 민경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 씨. 이제 먼저 들어가 있었다는 거는 인정은 하는데 피해자랑 약속을 한 거다. 약속을 하고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헤어진 사이임에도 김 씨가 민경 씨를 찾아내 만나러 가고 민경 씨가 귀가하기 전 그녀의 집에 먼저 들어가 민경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 그런데 다투는 과정에서 떨어졌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툼 후 오피스텔을 나왔더니 민경 씨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 김 씨의 첫 진술은 거짓이었습니다. 민경 씨가 추락하던 순간까지 민경 씨와 함께 있었던 김 씨. 민경 씨가 추락한 사실을 인지한 뒤 자신의 짐을 챙겨 오피스텔을 빠져나와 신고를 했던 겁니다. 조사가 들어가고 이제 형사님들이 계속 말을 하니 그때서야 말을 바꾼 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김 씨는 119 신고 당시와 경찰 초기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던 걸까? 그리고 그날 새벽 두 사람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 저기 CCTV에 잘하면 찍혔겠는데. 멀리서지만 민경 씨의 집 창문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의 이모도 경찰서에 들러 해당 CCTV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하긴 했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미세하게는 보이는데 민경이 갑자기 이제 창문에 올라가더라고.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린 게 아니고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매달려 있었는데 힘이 없으니 팔이 하나가 떨어지고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더니 이제 뭐 남자애가 옷을 잡았는가 뭘 잡은 힘이 부족하니까 이제 손을 놔버렸더라고요. 김 씨와의 헤어짐을 기뻐한 지 9일 만에 자신의 집에서 떨어져 사망한 민경 씨. 김 씨는 왜 헤어진 사이인 민경 씨를 찾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날 그녀의 집안에 함께 있었던 걸까? 스토킹이지. 내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됐을 건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사건 당일 집안에서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민경 씨의 친구들. 계속 발로 차고 막 두드리길래 일단 문을 열어줬는데 남자애가 들어와서 제 친구 밀치고 막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내려찍고 들다 보니까 위에 천장도 뚫리고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TV에 던져서 TV 메인보드가 나가고. 김 씨의 집착과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9개월의 교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별을 고했다는 민경 씨. 이별 선언은 곧 더한 폭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단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뭘 보냐 했더니 상체에도 이런 데 있더라고요, 멍이 크게. 김 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9개월 동안 지인들에게 자주 목격됐다는 민경 씨 몸의 멍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김 씨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고 지난해 9월에는 민경 씨가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할 상황에 처했던 걸로 보입니다. 민경 씨의 신고 전화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경찰이 민경 씨의 집으로 출동한 이날도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한 김 씨가 민경 씨의 집에 찾아와 의자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흡사 영화에 나오는 정말 무서운 한 장면? 탐문 결과 민경 씨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이웃의 신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웃의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민경 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당일 사진에는 김 씨가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왜 악몽 같은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 내가 다른 사람 제발 생겨서 나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헤어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헤어진다는 소리잖아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헤어진 지 9일이 지난 사건 당일까지도 민경 씨를 찾아왔던 김 씨. 그날 민경 씨가 추락할 때까지 30분 남짓 함께 있었던 김 씨는 민경 씨에게 어떤 용건이 있었던 걸까? 그 용건은 민경 씨의 추락과 혹시 관련이 있는 걸까? 가해자가 없었다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추락입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코 평화적이거나 우호적이거나 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민경 씨가 새로운 남성과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녀로부터 계속해 거절을 당한 만큼 그날 귀가한 민경 씨를 향한 분노가 최고치에 달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취를 감춰버린 김 씨를 대신해 그의 법률 대리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간에 좀 다툴 때 좀 심하게 다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심하게 다툴 때 망인이 똑같이 창문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창문 트림에 한쪽 다리가 닿고 한쪽 다리 안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끌어당긴 거거든요. 네. 그럼 뒤쪽으로 몸이 시퍼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족들은 그걸 이제
폭행에 의한 거라고부터 일단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민경 씨가 폭행의 증거라고 주변인들에게 보여줬던 사진 속 멍은 김 씨가 민경 씨를 구하다가 생긴 상처일 뿐 사귈 당시 폭행도 사건 당일 민경 씨를 향한 위협적인 행동도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원래 스토킹은 승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연인간이나 부부간에 오지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스토킹이라고 해버리면은 아니 그 순간만 따져보면은 의사에 반해서 그랬다고 그럴 여지는 있는데 스토킹으로 의미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무수히 많은 이별 통보를 하고도 사망한 그 순간까지 김 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민경 씨. 민경 씨가 사망하기 전 4개월 동안 김 씨에 대한 총 3번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번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스토킹 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있었음에도 민경 씨는 왜 보호를 받지 못한 걸까? 그 가족도 우리한테 묻거든요. 3차 신고를 했었는데 경찰도 뭐 했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피해자 의사를 물어보고 그치? 근데 피해자 의사가 이제 거짓말로 이제 야가 두려워서 남자가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상황 판단을 봐가면서도 우리가 이 경찰관 판단해서 이제 분리 조치할 수도 있고 피해자 의사는 먼저가 최우선이지. 9월 16일 첫 신고 당시 민경 씨는 김 씨를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6일 두 번째 신고에서 민경 씨는 김 씨가 다시 찾아올 것이 불안해 경찰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 함을 안내하자 민경 씨는 김 씨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위치 추적 요청을 철회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3번이나 신고했잖아요. 근데 모른다라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았고 뭘 하고 앉아 있었냐면은 절차 중요하죠. 피해자분 언제 어디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피해자가 위험하냐 피해자가 안전한가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다 실패했어요. 지난해 7월 11일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을 없애서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다면 민경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해도 김 씨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을 텐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 처벌 자체를 원하지 않고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진술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이 없는데 경찰관이 함부로 그냥 너 피해 보세요 내가 사건 접수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의지와 도움 요청. 그것이 있었다면 민경 씨는 그날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여기 그 답을 들려줄 생존자가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1년이 돼. 3월 2일. 그것은 단지 우연일까? 숨진 민경 씨의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은영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부산 진구 추락사 사건이잖아요.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제 얘기 같았어요. 은영 씨가 죽을 뻔했다 살아남았다는 사건은 지난해 3월 2일 전 남자친구 권 씨가 은영 씨의 직장을 찾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은영 씨가 권 씨에게 헤어지자고 한 지 13일이 지난 이날 업무가 한창인 오후에 은영 씨 직장까지 찾아온 권 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얘 다시 만날 거야 또 하더라고요. 제가 난 절대 죽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오빠 안 만날 거다. 은영 씨에게 계속해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 씨는 갑자기 점퍼 속에서 칼을 꺼내 은영 씨를 위협합니다. 흉기는 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를 조이는 공구인 멍키 스패너를 꺼내 은영 씨의 머리를 내려친 권 씨. 그 충격으로 멍키 스패너가 튕겨나갑니다. 이로 인해 갈비뼈 한 개가 잘리고 횡격막이 파열된 것뿐만이 아니라 칼이 간으로 10cm 정도 들어가 출혈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은영 씨와 그녀의 직장 동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권 씨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좀 단어가 가장 떠오르는 것 같아요.
손을 진짜 많이 내밀지 않았나? 도움을 진짜 요청 많이 하지 않았나? 은영 씨가 권 씨에게 헤어지자고 한 지 6일째 되던 날인 지난해 2월 23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권 씨가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은영 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물을게. 내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권 씨는 은영 씨 집 주방에 식칼과 가위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은영 씨 언니가 귀가하지 않았다면 큰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상황. 뭐? 좀 오빠 손 나. 뭐? 지금 뭐해 오빠? 아니 뒤이어 경찰까지 출동하며 은영 씨와 권 씨는 가까스로 분리됐고, 권 씨는 특수 협박, 주거 침입, 스토킹 등의 혐의로 입건됩니다. 그런데 긴급 조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 피고인한테 통보를 했는가 봐요. 그 분리했던 경찰관이. 근데 경찰관들이 앉아 있음에도 피고인이 카톡이 왔어요. 현장에서 분리돼 접근 금지 고지를 받는 순간 권 씨가 은영 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비웃는 듯한 문자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찰관님한테 지금 또 이렇게 카톡이 왔다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차단을 하세요. 차단하면 괜찮아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권 씨는 다른 지역에 있는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경찰과 약속한 권 씨는 다음날 은영 씨 직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은영 씨에게 연락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는 곧장 자신의 담당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담당 수사관 대신 은영 씨 직장과 가까운 지구대에서 순찰을 나왔다고 합니다. 저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신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해산을 했다. 직접 저를 대면하지 않았는데 왜 신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은영 씨 직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은 권 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은영 씨 신변에 문제가 없는지 전화로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은영 씨가 사건에 앞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발생 3시간 30분 전 권 씨가 은영 씨의 직장을 그날 첫 번째로 찾아왔을 때입니다. 내 지금 부산 진경찰서에 그 담당 수사관한테 조사받으러 가는 길이다. 사건 당일은 권 씨의 첫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피의자 신분의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출석 전 은영 씨 직장에 찾아와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한 권 씨. 은영 씨는 이번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무 급해서 그땐 짧게 통화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막. 40분 정도 경찰한테 회신이 없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시 56분에 그 후로 전화가 왔어요. 방금 이 조사 끝났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 말고 여자 있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권 씨의 두 번째 방문이 시작됩니다. 상의 점퍼에 칼과 멍키 스패너를 숨기고 말입니다. 니 또 경찰에 신고했더라 하면서 또 씩 웃더라고요. 본인이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앞에 제 전화를 받는 것을 들었던 거죠. 수많은 은영 씨의 SOS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권 씨를 직접 붙잡아 조치한 건 은영 씨가 이미 변호를 당하고 난 뒤 처음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은영 씨의 스토킹 피해를 수사한 경찰서는 올해 1월 추락해 사망한 민경 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곳과 같은 곳입니다. 완전 조치 신청할 기간까지는 아직 안 됐고 긴급 조치를 했는데 네. 한 10일 정도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명령 등 긴급 응급 조치가 내려져 있던 중 발생한 일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경찰. 저희 출퇴근 시간에 혹시라도 그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주변 순찰을 좀 돌아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관련해서 저희가 그 주변 그 시간대에 주변 순찰을 돌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은영 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 인근 순찰을 실시했다는 경찰. 하지만 은영 씨는 업무 시간 중
직장 안에서 범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스토킹 자체가 사실 체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헤어진 연인 관계인데 뭐 단순히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체포하는 거는 과잉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체포했을 때 이게 진짜 정당한 체포가 맞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서 본인 조직에서 지어주는 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책임을 자꾸 지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스토킹 처벌법에서 체포를 권고하지 않는 이상 경찰의 판단만으로 체포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자칫 과잉 체포가 되면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현실. 전문가는 수사기관이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집요하고 집착적이고 앙심을 품으면 이거를 혼자 안 풀거든요. 이들의 분노가 저절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끝나지 않을 거라. 네버엔딩 스토리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호주 일가족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유광경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유 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최근까지 호주의 노스 파라마타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부천 공업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유혁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해외에 체류한 가족의 상해, 사망 보험금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2002년 11월 10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 1동에서 실종된 김은지 양의 행방을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은지 양은 실종 당시 자주색 바지와 햄토리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와 아랫배 부분에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안락사 약물을 구입해 보셨거나 해당 약물의 판매 과정 혹은 안락사약 브로커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